알트 대장급인 리플과 솔라나 모두 최근 들어서 RWA 혁신과 관련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 즉 실물자산 토큰화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다가 올려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근 금융권과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코인 모두 이 실물자산 토큰화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거대 기관과 정부를 직접 상대하며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개방형 생태계에서 스타트업들의 창의력을 모아서 아래에서 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이 더 효과적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솔라나가 RWA 시장에서 어떻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장점과 리스크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입니다. 리플은 초창기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국경 간 결제 혁신을 추진해온 기업입니다. 이런 배경답게 RWA 분야에서도 기관 중심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 본사가 직접 관련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발하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에 리플은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커스터디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인프라인데, 메타코는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시티은행 등 요수의 글로벌 은행들이 이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그런 업체입니다. 리플이 이 회사를 품으면서 자체 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 메타코 인수 이후에 은행급 보안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고객들이 XRP 레저 위에서 법정화폐나 원자재 같은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자체 덱스도 통합되어 있어서 수수료 낮은 거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관 공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행보는 바로 CBDC 플랫폼 구축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통화를 의미합니다. 리플은 2023년 5월에 중앙은행들이 손쉽게 CBDC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상환까지 하는 이 전체 수명 주기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XRP 레저의 블록체인 엔진을 기반으로 이 프라이빗 원장을 활용해서 각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 솔루션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그 결과 파일럿 성과도 속속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아 중앙은행은 자국의 디지털 라리 도입 테스트를 위해서 리플을 공식 기술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조지아 당국은 리플의 프로젝트 이해도와 성공 의지, 기술 로드맵 완성도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데, 리플은 이미 팔라우, 콜롬비아, 몬테네그로 등과도 이 CBDC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홍콩, 부탄 등 5개국에서는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 20여 개 국가들과 CBDC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들과 직접 손잡고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로벌 결제망 리플렛을 운영하며 쌓았던 이 금융권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실물자산 디지털화 사업까지 넓힌 그런 셈입니다. 요약하면 리플은 필요한 사업을 직접 인수하고 금융권 고객을 직접 유치하며 위에서 아래로 RWA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인프라부터 CBDC 발행 플랫폼, 결제 네트워크까지 모두 리플 주도로 구성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의 배경에는 규제 준수와 신뢰 확보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리플은 자금 세탁 방지 기능, 다중 서명 보안 등 기관급 기능들을 플랫폼에 통합하면서 규제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솔루션 쓰면 안전하게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금융기관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솔라나는 오픈 생태계 전략으로 RWA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유명한데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처리, 1센트 미만의 수수료, 이런 뛰어난 확장성을 갖추어서 디파이와 NFT 붐 때 큰 곽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솔라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실물자산 프로젝트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솔라나 재단은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토큰 표준이나 법적 컴플라이언스 도구도 제공하면서 여러 분야의 RWA 프로젝트 유치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미 여러 실물자산 토큰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신용대출, 수집품, 국채, 원자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3곳을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홈베이스라는 부동산 토큰화 플랫폼이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부동산 지분을 NFT로 만들어서 분할 판매하는 서비스인데 2023년 3월 미국 텍사스에 있는 23만 5천 달러 규모의 단독주택 한 채를 솔라나 NFT로 토큰화해서 판매했습니다. 단 2주 만에 38명의 투자자가 모였고 24만 6,800달러의 자금이 모집됐었다고 합니다. 참여한 투자자의 78%가 일반 개인이었고 최소 투자금은 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여럿이 나눠서 소유하고 임대 수익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부동산 투자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홈베이스는 첫 주택 판매 이후에 몇 달 뒤 비슷한 가격의 두 번째 주택도 성공적으로 토큰화해서 판매를 마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딕스입니다. 크레딕스는 신용대출 채권을 토큰화한 플랫폼으로 쉽게 말해서 신흥국의 대출을 받는 기업들과 글로벌 투자자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핀테크 대출업체가 크레딕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출 채권을 증권화 토큰으로 발행을 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그 토큰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모인 자금이 다시 브라질 현지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개은행 없이도 국제적인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현지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크레딕스는 브라질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기존 은행을 거칠 때 높은 금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솔라나의 빠른 결제 속도 덕분에 이 수백만 달러 규모 투자도 몇 초 만에 처리가 되고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분배가 가능해서 이런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는 박서스입니다. 박서스는 살짝 아주 많이 독특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위스키와 와인 같은 이 고가 주류를 토큰화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한정판 위스키 병들을 NFT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디지털 증류주 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서스는 각 술병을 고유한 NFT로 발행해서 소유권과 진품 증명을 제공하고 현물 술병은 안전한 창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이용자들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술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원하면 실물 인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종의 수집품 자산 투자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서스 말고도 솔라나에는 콜렉터 크립트처럼 실물 트레이딩 카드를 토큰화한다든가 에그리덱스처럼 농산물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시도까지 다양한 실물 자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라나의 RWA 접근은 한마디로 풀어놓고 키우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들이 알아서 혁신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솔라나 측은 자체적으로 토큰 표준을 마련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산을 발행하도록 했고 KYC나 자금 이동 제한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토큰 확장 기능도 개발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부터 이 전통 금융사들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지 선택은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맡기고 솔라나는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인프라 또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부동산, 채권, 예술품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 사례가 하나둘 축적되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솔라나의 RWA 전략이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수직 계열화 대 오픈 생태계 이런 대조적인 접근법은 각각의 장점과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의 장점입니다. 먼저 신뢰성과 통제력입니다. 리플처럼 한 기업이 인프라부터 영업까지 직접 책임지는 경우에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일관된 품질과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었습니다. 또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리플은 아예 처음부터 금융기관 규제 요건을 고려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AML, KYC 기능을 내장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점에서 안도감을 얻을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리플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파트너십을 한번 성사시키면 시장 파급력이 엄청 빡세게 큽니다. 예컨대 한 국가와 이 CBDC를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 영향은 수백만 명 국민들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은 한 방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은 XRP 레저라는 안정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2년부터 가동된 XRP 레저는 빠른 결제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검증된 네트워크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의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 중앙화와 단일 실패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리플이라는 회사에 달려있다 보니까 만약 리플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SEC와의 참 먹같았던 이 소송을 통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 기간에 대형 은행들이 협업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리스크나 또 경영 리스크가 곧바로 파트너 리스크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기업이 동시에 여러 국가의 CBDC, 여러 은행 인프라를 상대하다 보면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도 스타트업 생태계보다 느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작 XRP 토큰 자체의 활용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CBDC 플랫폼은 프라이빗 원장으로 운영되면서 XRP와 직접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커뮤니티 분산 생태계에 비해서 혁신의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리플의 방식은 크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체되거나 이런 양극단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의 장점입니다. 개방형 생태계의 강점은 뭐니 해도 다양성과 속도입니다. 수많은 팀과 기업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갖고 도전을 하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혁신이 실험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면 채권으로, 채권이 어려우면 미술품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듯이 RWA 분야도 리스크를 여러 갈래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솔라나 위에 프로젝트 수십 개가 생기면 그 중에 대박 성공 사례도 나올 것이고 실패 사례도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성공한 모델은 빠르게 벤치마킹 돼서 퍼지고 실패한 모델은 빠르게 도태되면서 생태계 전체 학습 효과를 거둔다라는 점이 가능합니다. 이건 곧 진화론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솔라나같이 개발자 풀이 큰 플랫폼은 이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기 쉽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합니다. 또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으면서 탈중앙 네트워크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베이스 성공 소식이 퍼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부동산 토큰화 서비스가 솔라나에 생길 수가 있고 크레딕스 모델이 인기를 얻으면 다른 신흥 시장으로 확장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투자자 층도 다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서 저변 확대가 용이하고 초기에는 소규모라도 실사용자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솔라나처럼 이 퍼블릭 체인에 구축된 프로젝트들은 상호 운용성이나 조합 혁신 이런 것들이 쉽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 선회가 가능합니다. 솔라나의 리스크, 개방형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선 규제와 신뢰 문제가 대두됩니다. 누구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면 법적 권리를 어떻게 디지털로 옮길지, 사기나 부실은 어떻게 막을지 등이 중요한데 이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각자 규제 대응을 모두 해낸다는 것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홈베이스 팀도 토큰화 법률 구조를 마련하는데 7개월을 소요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 단위로 중복되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가 있고 혹여 법적 구멍이나 오류가 생기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위험도 있습니다. 신뢰 확보도 과제인데 리플처럼 이름 있는 주체가 보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자 유치나 파트너십 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많은 솔라나 RWA 프로젝트들도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거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신뢰를 보강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리스크 요것도 꼭 짚어봐야 하는데 솔라나는 장점인 속도를 얻는 대신 비교적 탈중앙성이 낮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검증자 수나 구조 면에서 퍼블릭 체인치고는 중앙화됐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기관들이 솔라나를 채택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전략은 뚜렷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리플은 파트너로부터 직접 계약금이나 이용료를 받겠지만 솔라나 재단은 그런 수익보다는 생태계 성장에 집중을 합니다. 결국 프로젝트들의 성공이 곧 솔라나의 성공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즉각적인 통제권이 없어서 방향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신뢰성, 규제 준수, 대형 파트너십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중앙화 리스크, 확장 한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솔라나는 다양성, 혁신 속도, 저변 확대 면에서 유리하지만 신뢰 확보, 규제 대응, 이 통제력 부재의 과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벽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 RWA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스터디를 해야 할 겁니다. 물론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답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RWA 시장을 위해서는 리플과 솔라나의 방식 둘 모두 필요합니다. 리플식 접근과 솔라나식 접근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RWA 시장 자체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는 정부나 은행 주도로 가는 게 효율적일 거고 또 어떤 분야는 민간 혁신의 저변을 넓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물자산의 블록체인 이전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다양한 길이 공존해야 전체 시장이 성공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재 RWA 토큰 시장 규모는 추산치마다 다르지만 대략 185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같이 이미 성공한 형태이고 정작 부동산이나 채권 토큰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과 컨설팅 기업들은 2030년까지 RWA 시장 규모가 50배 이상 성장해서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4조 달러, 낙관적으로는 30조 달러가 넘게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상당 부분이 10% 이상이 온체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대형 기관들을 끌어들이는 신뢰성 있는 해법도 필요하고 풀뿌리 투자자들을 모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리플과 솔라나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RWA를 개척하는 노력이 모두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접근법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 생태계에 유망한 RWA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전통 금융사에 인수가 되고 리플 같은 노선을 따르게 될 수도 있고, 리플이 구축한 인프라 위에 다른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발행하는 이 플랫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의 가치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자, 이 목적 달성을 하는데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승자는 RWA 기술 그 자체와 이걸 활용하는 우리 모두일 건데,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자산이 이 토큰 형태로 손쉽게 거래되는 시대가 이미 왔고 더 강하고 빠르게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 판을 키우고 있는 현재 두 주역, 리플과 솔라나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다가올 실물 자산 토큰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트 테마별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 디톡스에 테마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고 해당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 정리를 해놨습니다. 알트코인 처음 접하시는 특히 초보자분들께 적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초기에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남들 얘기하는 거에 팔랑귀에 흔들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도박하듯이 투기하듯이 핸들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디톡스, 저도 오랜만에 책을 다시 내는 거고 6번째 출간하는 건데, 요번에는 조금 대중적인 어떤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잘 세우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